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와 사실상 셀프 재택 치료가 되어버린 방역 체계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 과부하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응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49,567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11,630명, 경기 13,641명 등 수도권에서만 29,183명을 기록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날보다 1,000여 명 증가한 부산 지역이 3,034명을 기록하는 등 22,2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위중증 환자 수도 어제는 17명 늘어 28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1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역 치료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화 처방과 상담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하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내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게 되기에 이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1,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3,000개 병의원이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의원들의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 매뉴얼이 체계화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우리가 또 마련을 하고 그 전에라도 필요하신 진료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치료군에 대해서 우리 의사협회가 느긋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동네 의원이 호흡기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호흡기 지정 진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었죠.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놓치는 확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백창은 기자입니다. 스스로 코 속 1, 2cm 부위를 찌르는 신속 항원 검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음성을 받은 10명 중 8명은 양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위험성은 지금 전혀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얼마나 위험한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별검사,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민감도, 그러니까 놓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확실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음성 확인서는 발급됩니다. 가짜 음성 판정으로 놓친 확진자들은 지역사회 감염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다가 4일, 5일, 7일 이렇게 지나서 중증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돼버리면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고 치료가 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 깊숙한 곳을 찌르는 기존의 비인두 도말 방식이 아니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보다 정확한 다른 PCR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좋은 검사에서 가장 나쁜 검사를 한 번에 가버린 거예요. 비인두도말 PCR 다음으로 구인두도말 PCR, 이거는 이제 코가 아니라 목구멍으로 채취하는 거고, 비강도말만 해가지고 그걸 PCR 하는 거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방역 당국의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앞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대중교통형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10일부터는 자율주행 택시를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서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에 하나쯤 설치된 택시 호출 앱과 비슷하게 생긴 이 앱은 상암동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호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앱을 켜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면 잠시 뒤 자율주행 택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상암동 일대를 달리는 이 자율차는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입니다. 일반 구간에서는 차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신호체계도 소화하지만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경우에는 운전석에 탑승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을 맡습니다. 이제 앞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할 수 없어서 수동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50여일 동안 시범 운행을 해온 자율주행 택시는 이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자율주행 서비스는 전체 시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첫 번째 서비스인데요.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차가 진입하게 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은 탑승객 수와 관계없이 한 번에 2,000원. 노선은 호출 위치에 따라 DMC역부터 서부면허 시험장을 거쳐 다시 DMC역으로 돌아오는 상암 A01 노선과 지하철역과 오피스 단지를 순환하는 상암 A02 노선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 유상운송을 시작으로 점차 서울 시내 자율차 도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상암 유상운송을 시작으로 해서 빠르면 오늘 3월 달에 강남에서 택시 형태의 로보택시를 시험적으로 선보일 예정이 있고요. 또 올 상반기 중으로 청계천 일대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유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이 불안하면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잠했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1,6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800원을 곧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음에도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며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200원을 넘나드는 상황.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민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급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정유사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내 석유 수급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 도입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석유공사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 태세를 갖추고 있고 유사시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TBS 정유리입니다. 사진으로 픽한 오늘의 이슈 픽앤픽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26살 조주빈. 이 얼굴과 이 이름 기억하십니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놀라운데요. 지난달 7일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는 궤변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블로그는 누가 운영한 걸까요?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하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 씨의 태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성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공판 중엔 100통이 넘는 반성문을 쓰기도 했죠.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으로 형량을 감경받은 조주빈. 반성은 모두 거짓이었고 감경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걸까요? 현재 해당 블로그가 올라간 포털 사이트는 범죄인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 정책에 따라 블로그 운영을 중지시켰는데요. 하지만 과거 극악스럽던 그의 범죄가 또다시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는 한 기자의 모습입니다. 개막식 상황을 묻는 앵커. We gaan naar China, naar onze correspondent Sjoerd den Daas. Sjoerd, jij staat vlakbij het stadion. Wat gaat China de komende uren laten zien? 그런데 갑자기 붉은 완장을 파헤찬 남성이 돌연 카메라 앞으로 난입합니다.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기자의 두 팔을 잡아당기는데요. 한 손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가리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자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보도를 이어가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더욱 거칠게 기자를 가로막습니다. Ja, we worden hier inmiddels, je merkt het, al weggetrokken. We zijn net ook al bij een ander gebied weggezet. Dus ik vrees dat wij later even bij je moeten terugkomen. 기자가 방송 중이라고 말해보지만 보안 요원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생방송을 중단하는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앵커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방송을 제지한 이유가 화려한 올림픽 경기장 대신 어두운 길거리가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올림픽 보도를 제지당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NOS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갔다며 중국에 있는 취재진에게는 이런 일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실 식사 제공에 편파 판정 논란, 그리고 붉은 완장의 등장까지 세계인의 축제를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가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영상 5도를 웃돌며 비교적 포근했는데요.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등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